이거 나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고 붉은 액체가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노트북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종 합격.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여자가 울부짖는 사이 회장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 부르며 내쫓으려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새벽 4시. 그 시간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골목을 처음 깨운 것은 사람의 발소리도 지나가는 차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삐걱 낡은 리어카 바퀴가 자갈을 긁는 소리, 그 단조롭고 거친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처럼 애써 외면하고 싶은 풍경처럼 말이죠. 그 소리를 내며 골목을 가로지르는 노인, 박옥순. 누군가는 그녀를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중졸 가정부라 불렀으며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리어카 손잡이를 쥔 박옥순의 손에는 비굴함 대신 오래 단련된 절도가 담겨 있었고 굽은 듯 보이던 그녀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꼿꼿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옥수는 낡은 단칸방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랍을 열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빗을 꺼내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피하지도 애써 꾸미지도 않은 채 그대로 마주했습니다. 세월이 남긴 골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 서리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옥순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아주 낮게 말을 건넸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야 한다. 가난이 살가죽을 파고들 수는 있어도 내 속까지 남루하게 만들게 두지는 말거라. 그 말은 위로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박옥순이 스스로에게 건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박옥순은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낡은 은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두피에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비녀에는 나는 누구의 딸인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함께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무명 바지의 앞날은 어제 다려둔 그대로 칼날처럼 반듯했고 낡은 구두를 닦는 손길에는 마치 귀한 유물을 다루는 장인의 집중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좀 해줘야겠다. 박옥수는 구두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자갈밭을 걷더라도 남들 눈엔 비단길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니? 내가 무너지면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 그녀가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쥐고 골목으로 나서자 바퀴가 다시 자갈을 씹으며 새벽을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귀를 찌르는 소음이었지만 박옥순에게 그 소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도문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길가 전신주 아래 비에 젖어 눅눅해진 폐지 더미 앞에 멈춰선 박옥수는 신문지를 들어 올리는 손길을 본능처럼 낮췄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안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어허, 이 귀한 활자들이 다 젖었구나. 흙탕물이 묻은 종이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쓰레기라 부르지만 내 눈엔 누군가 밤새워 고민하며 적어내려간 인생이란다. 그때 새벽 배달을 하던 청년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혀를 차며 말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그거 다 모아봤자 몇백 원이에요. 왜 그렇게 정성 들이세요? 시간 아깝잖아요. 박옥수는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노송처럼 고든 자세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눈엔 돈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사람의 마음으로 보인다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가 만지는 것 하나부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법이지. 자네가 배달하는 것도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이라는 걸 잊지 말게.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떠났고 박옥수는 다시 리어카를 끌며 어둠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한참을 걸은 끝에 박옥수는 평창동 언덕 끝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택 담장 너머로 보이는 불빛은 낮과 밤의 경계를 무시한 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옥수는 리어카를 대문 옆에 세워두며 바퀴가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살폈고 손등으로 옷깃을 털며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정성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폐지 냄새가 몸에 밴 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 냄새가 부끄러움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박옥수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다. 돈은 산처럼 쌓여 있지만 마음은 굶주린 사람들이 사는 곳,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것은 낡은 옥편과 폐지를 주우며 다져온 태도뿐이었지만 박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은 학벌이 아니라 자세라는 것을요. 초인종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틈 사이로 고급 향수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박옥수는 그 냄새가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의 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화려한 실내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고 그 빛 아래에서 박옥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를 내려다보는 시선 하나가 공기를 찢듯 꽂혔습니다. 비싼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인상을 찌푸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기나는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몸에 걸친 옷에서는 새것 특유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여자는 박옥순의 얼굴보다 먼저 리어카를 보았고 그 다음에야 마지못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주머니, 이걸 설마 우리 집 대문 앞에 세워둔 거예요? 그 말에는 질문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고 이미 판단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박옥수는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은 채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잠시 두었다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박옥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여자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여자는 짧게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치운다니요? 애초에 이런 더러운 수레를 우리 집 근처에 들이지 말았어야죠. 여자는 손수건으로 코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양이라는 게 없는 분들은 참. 말끝을 흐리며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박옥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냄새가 싫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박옥순이 서 있는 자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옥순은 속으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먼저 굽히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다.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녀는 리어카 손잡이에 잠시 손을 얹었다가 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수레에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글자들입니다. 그 말에 여자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날카로운 음성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중졸 가정부 주제에? 그 한마디에 박옥순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각오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말대꾸가 아닙니다. 박옥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사모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주 웃기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버텨보세요. 다만 조건 하나는 분명히 해두죠. 여자는 박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룰이에요. 내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바로 나가게 될 거예요. 박옥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담담한 대답에 여자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하방 준비됐죠? 저분은 거기서 지내실 거예요. 그 말은 안내가 아니라 명령이었고 박옥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전쟁은 늘 이렇게 시작되는 법이지. 그녀는 리어카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만 꺼내 들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복도 바닥에 자신의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음을 옮기면서도 박옥순의 허리는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아직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옥순은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존엄이라는 것을. 이혜영이라는 여자가 세워놓은 벽은 높았지만 그 벽이 무너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 위로 차갑게 번지던 시간, 평창동 저택의 식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는 박옥순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식탁 머리에 앉아있는 이혜영의 시선에 닿는 순간부터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혜영은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식탁을 훑어보았고 그 눈길에는 음식이 아닌 사람을 평가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냄새나는 음식 안 먹어요. 그녀의 말은 선언처럼 떨어졌고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박옥순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아이가 아침을 걸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혜영의 손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룰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의 규칙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옥순의 말은 허락을 받아야 했고 박옥순의 움직임은 감시를 받았으며 박옥순의 존재는 언제든 치워도 되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혜영은 식탁 위에 성적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식탁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녀는 웃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기에 더 잔인했습니다. 전교 꼴찌, 이 아이를 맡겠다고요? 중졸 주제에? 그 말에 박옥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적표를 천천히 집어들고 숫자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보인 것은 종이 위에 남아있는 아이의 손자국 같은 얼룩이었습니다.
사모님, 박옥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필요? 이혜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필요를 논해요? 당신 인생이나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보리차 주전자를 밀쳤고 뜨겁게 끓던 물이 그대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박옥순의 발등을 덮쳤지만 그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대신 바닥에 번진 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아이는 더 깊이 가라앉는다. 이혜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닦아요. 이 집 바닥에 흠집 나면 당신 월급으로도 못 물어내니까. 그날 박옥수는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굴욕이라 불렀겠지만 박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무릎은 굴복이 아니라 싸움을 버티기 위한 자세라는 것을.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릎은 꿇어도 영혼은 꿀리지 말자. 그때 식당 한쪽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입술을 꾹 다문 채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아이. 박옥순과 아이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박옥순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엄을 빼앗긴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박옥순의 싸움은 분명해졌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 집에서 아이를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박옥순은 이 집의 가정부이자 아무도 맞지 않으려 했던 한 아이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날 낮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짓밟힌 것은 박옥순의 무릎이었지만 그날 밤 가장 깊이 무너진 것은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위가 정막에 잠긴 칠흑 같은 밤, 최 회장의 저택 마당 한 구석 벤치에는 위태로운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준우였죠. 낮에 이혜영이 쏟아낸 독설과 과외 강사들의 차가운 시선에 난도질당한 준우는 찢다 남은 성적표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자학하듯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섞인 거친 호흡이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는 듯 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정갈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박옥순이 나타났습니다. 박옥순의 손에는 하얀 무명 손수건에 소복하게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거기선 흙냄새 섞인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밤 공기가 참으로 차구나. 속이 비면 마음의 추위는 더 매섭게 영혼을 파고드는 법이란다. 여기 좀 앉아보렴. 할머니가 갓 쪄낸 감자를 좀 가져왔단다. 박옥순이 건넨 손수건 안에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삶은 감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돌린 채 쏘아붙였어요. 할머니가 뭘 알아요? 할머니도 우리 엄마랑 똑같잖아요. 공부해서 성공해라, 참아라. 중졸이라면서요. 배운 것도 없는 할머니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래요? 저리 가요, 제발.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고요. 준우의 날카로운 외침에도 박옥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벤치 옆자리에 허리를 노송처럼 꼿꼿이 펴고 앉으며 뜨거운 감자 하나를 정성껏 까서 준우의 차가운 손바닥에 쥐어주었죠. 그래, 나는 중졸이란다. 세상이 말하는 학벌로 따지면 나는 이름 없는 풀포기만도 못한 존재지. 하지만 준우야, 배고픔에는 학벌이 없단다. 서름에도 계급이 없지. 지금 내가 소리치는 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갇힌 너 자신을 향한 비명 아니냐? 일단 먹으렴. 포슬포슬한 감자 속살이 내 엄마음을 조금은 녹여줄 게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생각도 비뚤어지는 법이거든.
준우는 엉겁결에 받아든 감자의 묵직한 온기에 주춤했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했지만 하루 종일 굶주린 배와 그보다 더 굶주린 마음이 감자의 구수한 냄새 앞에 무너져 내렸죠. 준우는 감자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이내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입안 가득 찬 감자와 눈물이 뒤섞여 준우의 목소리는 엉망으로 뭉개졌어요. 흑,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엄마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무슨 성적 뽑는 기계로 봐요. 0점 맞은 게 죽을 죄인가요? 나는 그냥 숨을 좀 쉬고 싶은데 아무도 내 숨소리엔 관심이 없어요. 다들 내 점수만 쳐다보고 손가락질한다고요. 박옥수는 준우의 등을 거친 손마디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낮에 이혜영이 짓밟으려 했던 옥편을 무릎 위에 경건하게 올려두었죠. 달빛을 받은 옥편의 가죽 표지는 비록 해지고 갈라졌지만 그 위로 흐르는 박옥순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는 장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준우야, 이 책을 좀 보련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옥편이란다. 사람들은 이게 쓰레기통에나 가야 할 종이 뭉치라고 비웃지만 이 안에는 내가 4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찾아낸 우리말의 눈물과 지혜가 주석으로 달려있지.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이란다. 내가 오늘 수학 문제를 포기한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기한 건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결례란다. 너는 점수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니까. 박옥수는 옥편을 펼쳐 준우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아름다운 우리말 단어들과 그 의미들이 박옥순의 단아한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박옥순은 준우의 손바닥을 가져와 자신의 손가락으로 천천히 한 획씩 글자를 긋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 손바닥에 내가 글자를 하나 써주마. 배울 학자다. 보렴, 이 글자의 윗부분은 아이들이 양손에 상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아랫부분은 집안에서 아이가 깨우침을 얻는 모습이지. 배움이란 건 너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신발이란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는 금방 미천이 드러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한 공부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영혼의 재산이 되는 게야. 준우야, 너는 너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 준우는 박옥순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수억 원대 강사들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온기가 담긴 진짜 가르침이었죠. 준우는 옥편의 무게를 느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고작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대 같은 곳, 저 같은 꼴찌가 감히 꿈꿔도 되는 곳인가요? 다들 안 된다고 비웃는데 할머니는 왜 저를 믿으세요? 박옥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준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껏 넘겨주었습니다. 박옥순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곳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거장일 뿐이야.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학문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야 한다고 말이다. 너는 지금 너무 높은 곳만 보느라 내 발밑에 핀 꽃들을 짓밟고 있었던 거야. 자, 약속하겠니?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마당으로 나오너라. 내 마음의 먼지를 걷어내는 법부터 가르쳐 주마. 할머니랑 같이 세상을 다시 배워보자꾸나. 그때 저 멀리 2층 서재 창가에서 최 회장이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옥순의 나직한 음성이 밤바람을 타고 최 회장의 귓가에 닿았죠.
최 회장은 박옥순이 읊조린 학문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라는 문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40년 전 사라진 자신의 스승 박민수 박사를 떠올렸습니다. 저 목소리, 저 기계, 세상에 박 박사님의 따님이 살아계셨단 말인가? 내가 그분을 이렇게 종처럼 부리고 있었단 말인가? 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었구나. 저분의 저 꼿꼿한 뒷모습을 어찌 몰라봤단 말인가? 최 회장은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와 무지가 부끄러워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준우는 박옥순의 낡은 옷깃에서 나는 오래된 책 냄새와 비린 동전 냄새가 묘하게 자신을 안심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옥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준우에 풀려있던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박옥순의 거친 손마디가 준우의 신발 위를 스칠 때마다 묵직한 신뢰가 전달되었습니다. 준우야, 끈이 풀린 채 걷는 건 내 인생에 대한 결례다. 언제 어디서든 내 발등을 단단히 조이고 당당하게 걸어야 해. 그래야 걸림돌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이란다. 알겠느냐? 내일 새벽부터는 이 끈을 단단히 묶고 나를 따르거라. 준우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박옥순의 꼿꼿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돈이나 성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진짜 어른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죠. 박옥순은 지하방으로 돌아와 부친의 빛바랜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박옥순이 낮에 정성껏 심어두었던 작은 꽃씨 위로 촉촉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보셨습니까? 저 아이의 눈에서 드디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에 싹이 트려면 먼저 마음의 밭이 젖어야 하는 법이지요. 이제 이 가문의 비틀린 욕망을 바로잡고 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지혜의 꽃을 저 아이를 통해 피워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가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저 아이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박옥순은 옥편의 빈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승리의 첫 수를 두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박옥순의 결의를 응원하듯 리드미컬하게 밤의 정적을 채워가고 있었고 박옥순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저택의 정원을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옷이 평창동 저택의 고요한 마당에는 서늘한 공기를 가르는 규칙적인 빗자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옥순은 낡은 면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묶고 잠이 덜 깬 준우와 나란히 서서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박옥순은 빗자루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준우를 향해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야, 빗자루질은 단순히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쓰는 게 아니란다. 이건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야. 보렴, 내가 성급하게 빗자루를 휘두르면 먼지만 일 뿐이지만 내 마음을 담아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더냐? 공부도 이와 같은 게야. 준우는 자꾸만 손에서 헛도는 빗자루를 고쳐 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아이에게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마당을 쓰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죠. 할머니, 팔이 너무 아파요. 도대체 왜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돈 주고 사람 시키면 10분이면 끝날 일을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요. 이런다고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박옥순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노성처럼 곧게 펴며 준우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박옥순의 형형한 눈빛에 준우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빗자루를 다시 쥐었죠. 준우야,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내 몸이 이 차가운 새벽 공기의 날카로움을 기억하고 내 손바닥에 박힌 이 빗자루의 거친 감촉을 기억해야 비로소 지식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란다. 힘들지? 그 근육의 통증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란다. 지름길만 찾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를 맴돌 뿐이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리듬을 타렴. 내 심장 박동과 빗자루 소리를 하나로 맞춰보는 거야. 슥, 슥. 들리니? 내 마음이 닦이는 소리가. 2시간여의 고된 청소가 끝나고 박옥수는 온몸이 땀방울로 젖은 준우를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옥수는 어제 저녁 폐지를 줍다 틈틈이 손질해둔 남해산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죠. 부엌 안은 금세 구수하고 진한 육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옥수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준우에게 말을 건넸어요. 보렴 준우야. 이 멸치 육수 한 모금에는 수만 마리 멸치의 생명과 그걸 뜨거운 햇볕 아래 말린 어부의 고단한 땀과 그리고 이걸 끓이는 이 할미의 기도가 담겨 있단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지. 배움도 이 육수처럼 은근한 불에서 진하게 우려내야 비로소 제맛이 나는 게야. 성급하게 불만 높이면 국물은 졸아들고 맛은 써지는 법이지. 박옥수는 정갈하게 삶아낸 하얀 소면에 뜨거운 육수를 부어 준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준우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그릇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국물 한 모금을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왈칵 눈시울을 붉히며 박옥순을 바라보았죠. 할머니, 오늘 국수가 참 따뜻해요. 그냥 국수일 뿐인데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하고 올라와요. 박옥수는 준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마디 굵은 손으로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속이 따뜻해야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란다. 천천히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시렴. 이 국물이 내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게다. 할머니가 약속하마. 그때였습니다. 부엌문이 거칠게 열리며 잠옷 차림에 화려한 가운을 걸친 이혜영이 발작하듯 뛰어들어왔어요. 이혜영은 부엌 가득 퍼진 멸치 육수 냄새에 코를 막으며 경악한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천박한 냄새야. 아주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집 부엌에서 이딴 비린내 나는 저질 음식을 만들어? 내 귀한 아들한테 지금 이 쓰레기 같은 국물을 먹이는 거냐고. 당장 안 치워. 이혜영은 박옥순이 들고 있던 육수통을 낚아채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고 팔팔 끓던 뜨거운 육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그릇 조각 하나가 박옥순의 발등을 스치며 파고들었고 정갈했던 하얀 버선 위로 붉은 피가 순식간에 배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옥순은 신음 한번 내뱉지 않고 준우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이혜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육수는 다시 우릴 수 있지만 사모님이 지금 쏟아버린 건 육수가 아니라 아드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입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음식을 천박하다 욕하는 그 마음이 진정 천박한 것 아닙니까? 아이의 배를 채워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이혜영은 박옥순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뭐, 예의? 중졸 노인네가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당신이 끓인 이 구질구질한 국물 따위가 내 아들 몸에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준우, 너 당장 일어나.
이런 거 먹고 어떻게 서울대를 가겠다는 거야? 당장 명문대 코디네이터가 짜준 식단대로 먹어. 그때 준우가 박옥순의 뒤에서 걸어 나와 이혜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가 사주는 그 비싼 스테이크보다 할머니가 끓여준 이 국수 한 그릇이 내 영혼을 더 배불게 했다고.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내 속이 얼마나 차가운지 물어본 적 있어? 할머니는 내 마음을 먼저 데워주셨단 말이야. 엄마가 뭘 알아? 준우의 항변에 이혜영은 넋이 나간 듯 비틀거리더니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박옥순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좋아. 아주 대단한 스승님 나셨네. 박옥순 씨,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기 하나 할까? 당신 말대로 저런 국수나 먹이면서 6개월 안에 준우 서울대 합격시켜봐. 만약 못하면 당신 그 잘난 손목 하나 내놓고 이 집에서 기어서 나가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감히 당신 따위가? 박옥수는 발등에 타는 듯한 통증을 견디며 허리를 더욱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좋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낸다면 사모님은 준우 앞에서 무릎 꿇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당신이 짓밟은 아이의 꿈과 제 정성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의 상전이 되어 사모님께 사람의 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 제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혜영은 코웃음을 치며 부엌 바닥에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서울대? 중졸할망구가? 그래, 어디 해봐. 해내기만 하면 내가 당신 월급의 30배를 일시불로 주고 평생 상전으로 모셔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 인생은 그날로 끝인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이 모든 광경을 거실 뒤편 서재 문틈으로 지켜보던 최 회장은 박옥순의 떨리는 손등과 그 안에 서린 형형한 기계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 노인이 거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40년 동안 폐지 더미 속에서도 지켜온 가문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최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부엌에 들어서며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내기의 증인이 되겠다. 혜영이, 너도 옥순 씨도 각자의 명예와 인생을 걸고 약속한 것이니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이 지저분한 부엌은 치우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옥순 씨, 발등 처치부터 하세요. 박옥순은 차가운 바닥에 고인 육수를 묵묵히 닦아내며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의 눈에는 전에 없던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준우야,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너와 나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낡은 옥편이 세상을 뒤흔들 기적을 만들어낼 게다. 준비되었느냐? 할머니와 함께 이 가짜 세계를 무너뜨려 보자꾸나. 준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옥수는 지하방으로 돌아와 부친이 쓰던 낡은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소용돌이 치듯 박옥순의 복수가 아닌 진정한 인간 교육의 대장정이 그 웅장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약속했던 6개월의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밝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거실은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금속성 냉기와 이혜영의 오만한 확신이 뒤섞여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혜영은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값비싼 크리스털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채우며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박옥순의 낡은 보따리를 힐끗거렸습니다. 이혜영의 입가에는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주머니, 짐은 미리 다 싸두신 거죠?
저 지저분하고 쿰쿰한 보따리를 보니 이제야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이제 당신 수준에 맞는 저 밑바닥 폐지 더미로 돌아갈 시간이야. 6개월 동안 우리 집 귀한 물 흐려놓느라 고생 많았어. 아, 참. 나가는 길에 리어카 잊지 말고 가져가요. 우리 집 대문 앞에 그런 흉물스러운 게 서 있는 꼴은 단 1분도 더 못 보겠으니까. 이혜영은 날카로운 키릴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박옥순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박옥순은 낡았지만 가장 정갈하게 다려진 쪽빛 비단 옷을 차려입고 허리를 노송처럼 꼿꼿이 편 채 거실 한복판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박옥순은 이혜영의 조롱을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하찮은 먼지 보듯 무시하며 오직 준우가 들어올 현관문만을 형형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하기 마련이고 이른 새벽에 승리를 논하는 자는 해질녘에 눈물을 흘리는 법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 어찌 벌써 밤을 논하며 술잔을 기울이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진실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말입니다. 사모님이 쌓아 올린 그 모래성 같은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박옥순의 서늘하고 담담한 목소리에 이혜영은 코웃음을 치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붉은 와인이 이혜영의 입술에 핏자국처럼 묻어났죠. 아, 진실? 중졸 할망구가 가르친 전교 꼴찌가 서울대를 간다고? 박옥순 씨, 당신 정말 노망이라도 난 거야? 그게 진실이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뜰 거다. 자, 준우야. 빨리 와서 저 노인네 짐 좀 밖으로 내던져버려. 엄마가 이미 새 과외 선생들 예약해뒀으니까 저 할망구랑 한 약속 따위 잊어버리라고.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준우가 노트북을 품에 안고 땀범벅이 된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우의 손은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준우는 박옥순과 이혜영 사이의 대리석 탁자 위에 노트북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혜영은 승리를 예감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자, 빨리 확인해. 그래서 저 할망구를 언제쯤 우리 집에서 깨끗이 치울 수 있는지 그 불합격 통지서를 내 눈앞에 똑똑히 보여달라고. 어서. 준우는 박옥순의 깊고 단단한 눈빛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박옥순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며 준우에게 무언의 용기를 주었죠. 준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화면 위로 황금빛 글자들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10배로 느려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준우의 눈동자가 떨렸고 이혜영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순간 이혜영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편을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챙그랑 비명 같은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하얀 바닥 위로 마치 이혜영의 파멸을 예고하는 핏물처럼 비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혜영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준우, 너 감히 엄마를 속이려고 조작한 거지? 전교 꼴찌가 어떻게 단 6개월 만에 서울대를 가.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박옥순, 당신이 우리 아들을 홀려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혜영은 광기 어린 눈으로 박옥순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박옥순은 단호하고 묵직한 손길로 이혜영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제압했습니다.
박옥순의 눈에서 번개 같은 기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모님, 추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지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알량한 오만입니까? 준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영혼을 태워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비웃던 그 진짜 공부의 힘, 폐지 줍는 노인의 지혜가 당신이 가진 그 가짜 권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이제라도 보란 말입니다. 그때 거실 뒤편 서재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장엄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40년 전 박옥순의 아버지가 국가로부터 받았던 최고 권위의 문화훈장과 박옥순이 가토록 아꼈던 옥편의 진본이 담긴 괴짝이 들려 있었죠. 최 회장의 사자후가 거실의 샹들리에를 흔들 만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혜영, 내가 감히 누구의 멱살을 잡으려 드는 것이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나라 국어학의 태도이시자 일제 강점기부터 목숨 걸고 우리말을 지켜내신 성자 박민수 박사님의 유일한 혈육이시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의 은인께 무슨 만행을 저지른 것이냐. 최 회장의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에 모여 상황을 살피던 비서들과 가사 도우미들이 일제히 박옥순 앞에 무릎을 꿇거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혜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박민수 박사? 저 폐지 줍는 노인네가 그 대단한 박사님의 딸이라고요?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할망구는 그냥 글자나 몇 자 아는 중졸 가정부라고요. 속으신 거예요. 최 회장은 이혜영 앞에 옥편 원본이 담긴 괴짝을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무식한 것. 이 책 안에 담긴 주석 하나가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가치 있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이냐? 박 박사님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뒤 그 따님인 박옥순 선생께서 폐지를 주우며 이 나라의 흩어진 언어들을 지켜오셨거늘 내가 그런 귀한 분을 내 집종으로 부리고 발등에 뜨거운 물을 쏟게 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을꼬? 내 인연 당장 무릎 꿇지 못할까? 준우는 그 틈을 타 노트북을 돌려 이혜영이 그동안 몰래 고용했던 타락한 입시 코디네이터들과 주고받은 위조 논문 그리고 비자금 장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나한테 사람답게 사는 지혜를 가르쳤지만 엄마는 나한테 범죄를 가르치려 했어. 엄마가 만든 그 가짜 서류들 내가 다 수집해서 검찰에 넘겼어. 할머니가 그러셨지? 배움은 남을 누르는 무기가 아니라 너를 지키는 창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이제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엄마의 그 가짜 사랑, 이제는 지긋지긋해. 박옥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이혜영을 차갑고도 깊은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옥순의 목소리는 거실에 가득 찬 긴장을 뚫고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 당신이 약속한 월급 30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동안 쏟아버린 준우의 눈물과 제가 끓여낸 육수에 담긴 그 정성에 대해 뼈저리게 생각하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진심이 기술을 이긴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가짜 세계는 오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혜영은 넋이 나간 듯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주변 TV 화면에서는 이혜영이 관리하던 재단의 비리가 속보로 터져 나오며 강사들이 연행되는 장면이 흘러나왔죠. 박옥순은 준우의 합격증을 붙인의 낡은 옥편 사이에 소중히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 저 아이의 눈빛을 통해 다시 피어났습니다. 40년의 한이 6개월의 기적으로 씻겨나가는군요. 이제야 아버님 얼굴을 뵐 면목이 조금 서는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박옥순 앞에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이 불초한 놈을 용서하십시오. 스승님의 따님을 몰라보고 종처럼 부리며 멸시했으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발 저희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거실의 공기는 어느덧 차가운 금속성 냉기 대신 박옥순이 내뿜는 숭고한 아우라와 승리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라 무시당하던 박옥순의 뒷모습은 이제 그 어떤 거물보다 웅장하고 거대하게 빛나며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타오르는 황금빛 석양이 서재 깊숙이 스며들어 수천 권의 장서가 빽빽하게 꽂힌 벽면을 장엄하고도 쓸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무시와 멸시의 차가운 시선이 머물던 이 서재는 이제 박옥순의 고결한 세월을 증명하는 숭고한 성전으로 변해 있었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조차 황금빛 역광을 받아 마치 부활하는 영혼의 입자처럼 반짝였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우려낸 차를 박옥순 앞에 놓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옥순 씨, 40년입니다. 박 박사님이 누명을 쓰시고 돌아가신 뒤 그 긴 세월 동안 어찌하여 이 못난 저에게조차 한마디 기별도 없으셨습니까? 제가 박사님께 입은 은혜가 태산보다 높은데 그 귀한 따님을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게 했다니. 저는 이제 죽어서도 박사님을 뵐 낯이 없습니다. 제 무지가 죄이고 제 비겁함이 천벌입니다. 박옥순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김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박옥순은 허리를 노송처럼 꼿꼿이 편 채 인자하지만 서늘한 기계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학계에서 매장당하시던 그날 제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복수가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권력이 지식을 짓밟고 가짜가 진짜를 가리려 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낮은 곳이라 하셨지요. 제가 40년 동안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었던 건 단순히 입에 풀칠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그 낡은 종이 더미 속에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우리말 사전의 파편들과 잃어버린 우리말의 뿌리들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쓰레기통을 뒤진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을 줍고 있었던 겁니다. 곁에서 박옥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던 준우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하여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준우는 박옥순의 손등에 박힌 딱딱한 굳은 살과 거북이 등껍질처럼 깊게 패인 주름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흐느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주워온 그 종이 뭉치들에서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할머니를 그냥 가난해서 비굴한 노인네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손바닥에 써주신 그 글자들이 할머니의 피눈물로 지켜낸 보석인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그 고귀한 세월을 모욕했어요. 제발 저를 꾸짖어 주세요. 박옥순은 준우의 젖은 뺨을 거친 손마디로 가만히 닦아내었습니다. 박옥순의 입가에는 세상을 다 품는 듯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박옥순의 목소리는 서재의 정적을 뚫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야, 울지 마라.
내가 오늘 이 할미의 굳은 살을 만지며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이 바로 내가 40년 동안 차가운 길바닥에서 기다려온 최고의 보상이란다. 지식은 머리로 외워 시험지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가슴으로 배우는 게야. 내 손에 박힌 이 굳은 살은 학자의 훈장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숭고한 증거란다. 내가 서울대에 합격한 것보다 내 할머니의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주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100배, 1000배 더 기쁘구나. 이제야 내 아버지를 뵐 면목이 서는구나. 서재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던 이혜영은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사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박하다고 비하하며 짓밟았던 멸치 육수 냄새와 폐지의 쿰쿰한 냄새가 사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픈 자존심과 고결한 학자 정신의 향취였다는 사실에 영혼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혜영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분이 누구라고? 감히 내가 그 책을 쓰레기라며 찢으려 하고 저 정갈한 손에 대리석 바닥을 기며 걸레질을 하게 했다니.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어. 최 회장은 박옥순에게 간곡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제안을 건넸습니다. 옥순 씨, 아니 선생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장 정부와 학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박 박사님의 명예를 국가 차원에서 복권시키고 선생님을 국립국어원 명예 이사장직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 저택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선생님의 집무실로 꾸미고 선생님이 40년 동안 모으신 그 귀한 원고들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양장본으로 출판해 올리겠습니다. 제발 제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선생님의 지난 세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옥수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저 멀리 가난한 달동네의 불빛들을 아련하게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옥순의 눈빛은 비단옷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학문은 높은 단상에 올라가 대중을 향해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감자 한 알을 건네는 그 소박한 마음 속에 머물러야 하는 법입니다. 명예라는 이름의 화려한 왕관은 제게는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장식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준우의 할머니로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옥편 한 글자를 가르쳐주는 이름 없는 노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하셨던 건 권력이 아니라 우리말의 따뜻한 온기였으니까요. 그 온기가 준우의 가슴에 전달되었다면 그것으로 제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준우는 박옥순의 낡은 옥편 사이에 끼워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박옥순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아버지 박 박사 곁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죠. 준우는 그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청춘을 폐지 리어카에 싣고 4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온 할머니의 희생이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박옥순을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지켜오신 그 온기, 제가 서울대 가서 더 크게 키울게요. 단순히 똑똑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처럼 꼿꼿하고 따뜻한 어른이 될게요. 할머니의 4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 인생 전체로 증명해 보일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박옥수는 준우의 등을 토닥이며 서재 구석에 놓인 낡은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묵직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자 서재 안은 순식간에
고결하고도 맑은 묵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옥수는 붓을 들어 준우의 책 첫 장의 정도라는 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한 획 한 획에 실린 필력은 70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고 단단했죠. 준우야, 배움의 끝은 결국 인간다움에 있단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시련이 있겠지만 이 두 글자만 가슴에 품는다면 그 어떤 폭풍우도 너를 꺾지 못할 게다. 알겠느냐?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학자가 되거라. 준우는 박옥순이 써준 글자를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어느덧 박옥순의 담백한 목소리와 숭고한 묵향으로 가득 차 지난 6개월간의 고통스러웠던 갈등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옥순은 자신의 낡은 보따리 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보물인 부친의 녹슨 만년필을 꺼내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지혜의 강물이자 결코 꺾이지 않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전하는 성스러운 계승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인공적이고 코를 찌르던 명품 향수 냄새 대신 밤새 내린 이슬이 씻어내린 맑은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향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오만함을 떨던 이혜영의 위세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거실 대형 화면에서는 이혜영이 주도했던 입시 비리와 재단 횡령 의혹이 뉴스 속보로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택 앞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상자를 실어 나르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혜영은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한복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박옥순이 가장 정갈하게 다려진 무명옷을 입고 이혜영 앞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혜영 씨. 이제 그만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시지요. 냉기가 뼈마디를 상하게 할 만큼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이 차 한 잔 드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박옥수는 예전에 이혜영이 천박하다며 바닥으로 쏟아버렸던 그 투박한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정성껏 따라주었습니다. 이혜영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지도 못한 채 박옥순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비참하게 울먹였어요.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귀한 책을 쓰레기라 부르며 찢으려 했던 것도 선생님께 무릎을 꿇리고 걸레질을 시킨 것도 다 제 눈이 멀어 저지른 무지 때문이었어요. 아버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준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박옥수는 이혜영의 절박한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박옥순의 눈빛에는 증오나 복수심이 아닌 깊은 연민과 준엄한 가르침이 서려 있었죠. 이혜영 씨,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건 갈 곳이 없는 처지가 아니라 당신이 가졌던 그 가짜 권력과 돈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돕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차 한 잔을 마시고 당신의 텅 빈 속을 먼저 데우세요. 죄는 무지에서 오지만 그 죄를 씻는 건 정직한 고통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짓밟은 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로 이혜영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 회장의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혜영, 내 죄는 단순히 입시 비리뿐만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진흙탕에 쳐박고 이 시대의 스승을 내 집종으로 부리며 모욕한 죄는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것이다. 너는 오늘부로 우리 가문의 호적에서 정식으로 제명될 것이며 내가 탐했던 모든 재산과 지위는 몰수하여 박 박사님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될 것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내가 가져온 그 썩은 욕망들과 함께 나가거라. 비서들은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이혜영은 절규하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고 박옥수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 여인이 낮은 곳에서 진실을 보게 하소서. 최 회장은 박옥순 앞에 무릎을 굽히며 약속했던 묵직한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약속드렸던 선생님 월급의 30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존함으로 된 우리말 도서관 건립 기금입니다. 제발 이 보잘것없는 제 참회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몰라본 제 눈을 파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옥수는 그 거액의 수표가 담긴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인자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다시 최 회장 쪽으로 천천히 밀어두었습니다. 박옥순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제게 돈은 그저 하루의 허기를 달래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이 돈은 부모 없이 공부하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배울 책들에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도리를 가득 담아주십시오. 그것이 제 아버지와 저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입니다. 돈으로 명예를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누군가의 꿈을 지켜줄 수는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덧 세상을 뒤흔들었던 준우의 서울대학교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박옥수는 가장 아끼던 쪽빛 비단 한복을 꺼내 입고 은비녀를 꼿꼿이 꽂은 채 준우의 듬직한 손을 잡고 교정에 들어섰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총장을 비롯한 석학들이 박옥순을 맞이하기 위해 정문 앞까지 길게 줄을 서서 마중을 나왔어요. 총장은 박옥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옥순 선생님, 선생님께서 40년 동안 폐지 더미 속에서 지켜오신 박민수 박사님의 원고가 드디어 국보급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대학에서는 선생님께 명예국어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을 저희 교정에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박옥수는 수만 명의 학생과 내빈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모든 이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감동에 찬 함성 소리가 교정을 가득 메웠죠. 박옥수는 화려한 학위복을 정중히 거절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옥순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장례를 압도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과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사도 거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던 노인이자 한 아이의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말이 가진 따뜻한 힘과 진실의 무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식은 남을 누르고 차별하는 무기가 아니라 쓰러진 이를 일으키고 엄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부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데우는 구수한 육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만 보지 말고 발밑의 진실을 보십시오. 박옥순의 담백하면서도 뼈를 때리는 연설에 장례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준우는 첫 장학금을 모아 산 정성스러운 상자를 박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가죽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기품 있는 수제 구두가 들어 있었죠. 준우는 박옥순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신발을 신겨드리려 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낡고 구멍난 구두 신고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폐지 줍는 낡은 신발 대신 이 신발 신고 비단길만 걸으세요. 제가 할머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할머니가 지켜주신 제 영혼, 이제 제가 할머니의 남은 생을 지켜드릴게요.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 박옥수는 준우의 따뜻한 손길과 구두의 매끄러운 질감을 발끝으로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옥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준우의 어깨를 토닥였죠. 준우야, 정말 고맙구나. 이 신발이 참으로 보드랍고 내 발에 꼭 맞는구나. 하지만 준우야, 나는 이 신발을 신고 다시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단다. 아직 골목 어딘가에는 세상이 버린 단어들과 추위에 떨며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 영혼들이 있지 않겠니? 이 신발은 내가 그들에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되겠구나. 내가 신겨준 이 사랑을 신고 나는 다시 배움의 길을 걷겠다. 박옥수는 준우가 신겨준 새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던 고단한 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지혜를 전파하는 거장의 당당하고 자애로운 발걸음이었죠. 저 멀리 정원 구석에서 이제는 장학재단의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는 이혜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혜영은 박옥순과 눈이 마주치자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로소 이혜영의 얼굴에서도 오만한 도끼가 빠지고 사람다운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박옥순의 정갈한 방에는 이제 부친의 명예회복 훈장과 준우의 서울대 합격증, 그리고 40년 세월이 담긴 낡은 옥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나긴 한이단 6개월의 기적을 통해 가장 눈부신 보상과 명예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박옥수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곁에 선 준우에게 나직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야, 보렴. 겨울이 아무리 길고 매서워도 봄은 반드시 오지 않더냐. 내가 뿌린 그 정직한 땀방울과 꺾이지 않은 마음이 오늘 이 꽃길을 만든 게야. 앞으로도 이 할미가 묶어준 운동화 끈의 의미를 잊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거라.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단다. 준우는 박옥순의 가녀리지만 강인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교정의 활기찬 풍경 속으로 길게 늘어지며 완벽한 정의의 실현과 위대한 가문의 부활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살얼음을 기어이 깨뜨리고 돋아난 연두빛 새순들이 어느덧 담장을 넘어 흐드러지게 피어난 순백의 목련 꽃송이로 피어올랐습니다. 한때 도끼와 허영이 가득했던 평창동 저택의 화려한 정원이 아닌 이제 햇살이 가장 먼저 찾아들어 마당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박옥순의 작은 오두막집 마당은 온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혜의 쉼터가 되어 있었죠. 박옥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갈하게 다려진 무명옷을 입고 허리를 노성처럼 곧게 펴며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인자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어요. 옥순 할머니,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나오셨네요. 어이구, 이 골목은 할머니 덕분에 매일 아침 거울처럼 반짝거리네요. 덕분에 우리 손주 녀석도 할머니 흉내낸다고 빗자루질을 다 한다니까요. 박옥수는 빗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이웃 주민을 향해 환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박옥순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 대신 평온한 지혜의 빛이 가득했죠. 허허, 별 말씀을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려면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골목이 깨끗해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그래야 복도 찾아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방금 끓여낸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들고 가시지요. 오늘따라 차 맛이 아주 달고 구수하답니다. 이 차 한 잔이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열어줄게야. 박옥수는 낡았지만 광이 나도록 닦인 정갈한 쟁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놓았습니다. 70대 노인의 손길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도 있고 기품 있는 동작이었죠. 그때 대문이 열리며 소박한 개량 한복 차림의 여인이 커다란 빨래 바구니를 든 채 땀을 훔치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혜영이었죠. 1년 전에 그 도끼 서린 눈빛과 날카로운 키릴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박옥순의 곁에서 굳은 일을 돕는 손길이 제법 능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혜영은 박옥순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자꾸 빗자루 들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육수 우려내는 동안 마당은 깨끗하게 다 쓸어 놓을게요. 아, 그리고 오늘 준우 내려오는 날인 거 잊지 않으셨죠? 벌써 기차역 도착했다고 방금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 할머니 국수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박옥수는 이혜영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인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혜영을 바라보는 박옥순의 눈에는 이제 깊은 용서와 사랑만이 머물고 있었죠. 혜영아, 내 손이 이제 제법 야무지고 단단해졌구나. 빨래를 비비고 육수를 우려내며 흘린 그 정직한 땀방울이 내 얼굴을 예전보다 훨씬 곱고 환하게 만들었어. 고맙다. 내가 끓여주는 그 진한 육수 덕분에 이 할미 속도 매일같이 따뜻해지는구나. 우리 준우 녀석 기특하게도 방학하자마자 할머니 보러 달려오는 모양이네. 자, 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자꾸나. 우리 준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국수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삶아봐야지.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이내 진하고 구수한 멸치 육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담장 밖으로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잠시 후 배낭을 맨 늠름한 청년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과 점퍼를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박옥순이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소년의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준우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툇마루로 뛰어올라 박옥순을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울에 있는 내내 할머니 국수 냄새가 코끝에 아른거려서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 있죠?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제출한 국어학 레포트가 할머니 옥편 덕분에 역대 최고점을 받았대요. 할머니의 40년 세월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박옥수는 준우의 등을 거친 손마디로 다독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옥순에게 준우는 아버지가 남긴 가장 귀한 유산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오냐, 우리 준우 장하구나. 하지만 준우야, 공부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란다. 내가 가진 그 지식이 남을 가르치는 회초리가 아니라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고 있느냐? 그걸 늘 잊지 말아야 한다. 머리가 차가워질수록 가슴은 더 뜨거워져야 하는 법이지. 그래야 진정한 학자가 되는 게야. 준우는 박옥순의 손을 잡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할머니가 물려준 녹슨 만년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만년필은 낡았지만 빛이 났죠. 그럼요, 할머니. 저는 공부할 때마다 이 만년필을 쥐고 항상 생각해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폐지를 줍던 그 고단하고 숭고한 손길을요. 이 만년필 끝에서 나오는 잉크가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조금이라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또 쓸게요. 참 할머니, 저 이번에 할머니랑 같이 우리말 사전 개정판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자료 다 준비해 왔어요. 할머니의 그 귀한 주석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에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옥수는 준우의 손등 위로 겹쳐진 자신의 마디 굵은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외롭고 고독하게 골목을 울리던 리어카 바퀴 소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지혜의 울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박옥수는 마당을 가득 메운 목련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그러나 힘 있게 읊조렸습니다. 꽃은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봄을 약속하기 위해 기꺼이 피어나는 것이란다. 준우야, 그리고 혜영아. 내 인생이 한때는 낡아서 버려진 종이 뭉치처럼 비참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구겨지고 젖었던 순간들이 모여 오늘 이렇게 향기로운 책 한 권을 만들었구나.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길고 매서워도 그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따뜻한 봄볕이 찾아드는 법이야. 우리가 그 봄을 믿고 견뎌냈기에 오늘이 있는 게지. 이혜영은 박옥순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박옥순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가득했죠. 어머니, 제가 예전에 쏟았던 그 보리차의 온기를 이제야 마음으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묶어주신 준우의 운동화 끈이 우리 가문을 넘어 세상을 잇는 사랑의 끈이 되었다는 사실도요. 저도 이제 이 신성한 부엌에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낮은 곳으로 걷겠습니다. 사람 대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느덧 서산으로 기우는 노을이 박옥순의 정갈한 은발 위로 황금빛 축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옥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낡은 옥편과 준우의 합격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박옥순은 옥편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듯 나지막하고 묵직한 내레이션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비록 낡고 구겨진 폐지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은 세상의 모진 바람에 잉크가 다 말라버린 만년필 같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진한 육수는 가장 차가운 물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폐지를 줍던 손끝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고단함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가장 따뜻한 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장면, 박옥순의 옥편 위로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덕이라는 글자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박옥순은 준우와 이혜영의 손을 양옆에서 꽉 맞잡고 목련 나무 아래를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낡았지만 광이 나도록 닦인 박옥순의 구두 소리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경쾌하고 힘차게 골목 안을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이야기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